삼국지에서 가장 멋진 장면 베스트 10을 뽑으라고 하면 화웅이 18로 제후군의 본진 앞에 와서 도발을 하자 단 3합의 목이 달아납니다. 여기서부터가 벌써 뻥인데 10만 대군이나 동원하는 전투에서 장군들이 결투로 승부를 냅니까? 전쟁의 진리라는 기준에서 보면 빵점짜리 얘기지만 관우가 나섭니다. 조조가 격려의 뜻으로 술을 한 잔 따라주죠. 관우는 탁 다녀와서 먹겠다고 합니다. 이 대단한 자신감, 대단한 카리스마, 그리고 진짜로 화흥의 목을 베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베스트 2로 넘어갑니다. 이 공선천마저 상대가 안 됩니다. 장비가 등장하죠. 여포와 50합을 겨루도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친 여포가 도주하고 사기가 오른 연합군이 맹공을 가하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천도해버립니다. 연합군은 실망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대결은 무승부로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는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끔찍한 주제 정사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 완전한 뻥이니까. 관우 장비가 현장에 없었다면 화흥은 누가 주겠나? 많은 병사가 죽기는 했지만 손견의 부대는 와해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여포의 첫 출전이었죠. 정말 대단한 용사이긴 했어요. 호진과 사사건건 대립합니다. 이렇게 돼서 군이 분열해버리자 손견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여포군을 대파했고 화흥을 이때 죽입니다. 난세의 개판이라고 합니다. 동탁의 장안천도였어요. 이게 정말 절묘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동탁의 장안천도로 인해서 삼국지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부터 영웅 호걸 간의 M&A, 병합전쟁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100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오늘의 주제는 근데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내용 갖고 임팩트 있는 걸로 붙이는데 오늘 내용으로 붙여서 딱 좋은 제목은 또다시 불타는 낙양입니다. 이러다가 삼국지 시리즈 아니고 불타는 시리즈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동탁의 장안천도와 연합군의 갈등, 그리고 소설과는 다른 손견의 맹활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소설과 역사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또 역사적 배경과 전략과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전투를 같이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사실과 창작, 거시와 미시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게 빠지는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간에 너무 옆으로 셀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빠뜨렸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이 진격해 오자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하면서 낙양의 주민과 재물을 가져갑니다. 이때 동탁이 그냥 가도 되는데 낙양의 궁궐을 불태우고 능묘를 노략질합니다. 낙양에는 황제와 귀족들이 묻히는 유명한 능묘지대가 있습니다. 북망산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말에 북망산천이 멀지 않았다. 뭐 나이 드신 분 이런 말씀하시죠. 그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 북망산천, 뭐 북망산 이게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낙양에 있는 묘지구역의 지명이 북망산입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여기를 못 가봤어요. 2019년에 저희 연구소에서 그 낙양답사를 기획했었는데 목요까지 다 해놓고 출발 직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여기가 생각처럼 높은 그런 산이 아니고 평평한 구릉지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여기가 이제 능묘지대가 되냐면 고대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현재의 연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이제 뭐 생필품, 심지어는 하인, 시녀까지 데려가죠. 이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고대가 다 그래요. 그리고 수많은 부장품을 만들어서 무덤 속에 묻어서 현실 세계를 재현합니다. 이때 이제 순장할 때는 그냥 있는 거 생으로 묻어요. 뭐 어떤 중국의 무덤은 시신뿐만이 아니라 아주 군대 장비가 하나 나온 적도 있어요. 마차, 뭐 병사 쫙 해가지고 진짜 병사인지 모르지만 뭐 이런 적도 있는데 이제 이건 좀 심하다 싶으니까 이제 한나라 때쯤 되면은 토용을 만들어 넣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가 살던 세상을 그냥 무슨 레고랜드처럼 완전히 만들어 놔요.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온갖 사람 다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능 안에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거죠. 다만 고대에는 이게 정도가 좀 심했는데요.
무덤 속을 아예 진짜 궁전으로 꾸미고 자기가 살던 세상을 레고로 복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능 옆에, 그러니까 무덤만이 아니라 능 바깥에도 영원히 거주하는 궁을 짓습니다. 그 집에는 수십 명 이상의 하인이 살면서 마치 집주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식사도 올리고 집을 관리합니다. 진시황도 그랬고 한무제도 그랬습니다. 지금 한무제, 무릉, 진시황릉이 유명한 관광지인데 능은 남아있는데 이런 집들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무덤만 보는데 실제로는 이 옆에 그런 집이 있었고, 병마용이 진시황 병마용인지 모르지만 그 병마용도 가만 보면 엄청나잖아요. 나중에는 토용을 작게 만들어서 넣었는데 이거는 완전 실물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실제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어 넣었죠.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청동값이 얼마야?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니까 나랑 안 망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현실 세계 재현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럼 왕하고 황제만 그러냐? 귀족도 그런다고요. 서안에 가면 한무제의 무릉이 있는데 이 주변에 진나라 한나라 전기의 능묘가 정말 가득했었어요. 지금은 무릉 근처까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제가 2000년대에 갔을 때만 해도 이 주변이 다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아파트가 들어차는 모습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한무제 무릉 주변은 그야말로 신도시여가지고 수많은 능과 죽은 사람의 집과 산 사람의 집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긴 그래야 죽은 사람 집에 음식 올리고 그래도 뭐 슈퍼에 가서 장도 보고 뭐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이 그냥 섞여 사는 거야. 그리고 능은 능대로 있고,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이 바로 여기 살았어요. 그렇다면 한나라 후기의 수도였던 낙양과 북망산의 상황도 비슷했겠죠. 능묘가 있는 지구는 당연히 고급 주택가가 되었을 테니까 약탈자의 눈으로 보면 이게 땅속과 땅 위에 재물이 널려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니 동탁이 이걸 가만둘 리가 없겠죠. 190년 2월에 동탁은 장안으로 천도하면서 낙양의 궁을 불지릅니다. 궁만 불질렀겠어요? 민가까지 다 타죠. 삼국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동탁은 낙양궁을 불태웠으며 능묘를 모두 파헤쳐 진귀한 물건을 탈취했다. 하여간에 진수 이 양반은 역사에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이게 아주 철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냉정하겠습니다. 귀찮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쓰긴 써야 돼. 그렇게 하면 글을 못 써. 쓰다가 수백 건 나와. 후한서는 감정이 좀 들어가요. 낙양 사람 수백만을 장안으로 옮기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몰아서 재촉하니 서로 짓밟히고 굶어 죽고 시체가 길가에 가득했다. 진수는 왜 이렇게 안 썼냐? 아, 그거 살아보면 모르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좀 이러했던 것 같기도 해요. 자기가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근데 그건 잘못했지. 후대 사람 모르거든. 그리고 욕해요. 너는 인정도 없냐? 감정도 없냐? 막 이러면서. 동탁이 지휘해서 궁궐이나 관청이나 민가를 모조리 태워서 200리 안에 남겨진 게 없었다. 다시 여포를 시켜서 황제들의 능과 공경 대신의 무덤도 파헤쳐서 진귀한 보물을 거뒀다. 자, 그러면 삼국지 연의는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삼국지 연의는 문학입니다. 당연히 묘사가 제일 훌륭하죠. 동탁은 길을 떠나면서 모든 성문과 백성의 집을 불태우고 종묘와 궁궐도 또한 모두 파괴했다. 남궁과 북궁의 불길이 서로 닿으며 타올랐다. 이런 표현 좋잖아. 낙양의 궁궐이 초토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포는 역대 황제와 후비들의 무덤을 파헤쳐. 이게 황제와 대신들의 무덤을 파헤쳤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황제와 후비들의 무덤을 파헤쳤다. 약간 자극적이죠. 참 대중의 심리를 잘 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화를 차지하고 병사들도 덩달아 관리와 백성의 무덤을 도굴했다. 요거는 그 역사적 인식, 그러니까 후한 진수의 냉랭함, 후한서의 부족한 설명을 보완하는 겁니다. 사실 동탁하고 여포가 약탈하면 병사들은 안 하겠어요. 다 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추가로 적은 거죠. 동탁은 몇천 대의 수레에 금은보화와 비단과 값진 물건들을 싣고 천자와 후비들을 몰아치며 장안으로 길을 떠났다. 짜잔. 역시 가장 종합적이고 설명도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천도를 하면 할 거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동탁이니까. 뭐 보통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동탁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동탁만 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이런 일을 하는데 개인의 욕심과 야만성이 발휘되었다. 뭐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동탁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동탁이나 여포같이 이민족 분대를 반유목민 같은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에겐 애정이나 동포식이 없죠. 그러니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아니에요. 오자서가 오나라 군대를 이끌고 월나라를 함락했을 때도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항우가 장안에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나라가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쪽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신다면 명나라 말기 이자성. 현대 이제 중국의 학자들은 이자성을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민중의 영웅, 민중혁명을 이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명나라 능멸을 있는 대로 도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과 야만성 때문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출신, 성분, 민족, 집단 이런 거 구별 없이 다 이런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이론을 제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결하게 설명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자들이 의외로 또 이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잘해요. 학자라는 게 좋은 직업이야.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설명하면 돼. 이민족은 왜 하느냐? 그거 한족에 대한 분노 때문이다. 한족이 이민족들한테 얼마나 못되고 그러니? 강대국이 약소민족한테 못되게 그러면 이렇게 된다. 강대국의 횡포, 제국의 횡포에 대한 약소민족의 한 거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이자성은 또 왜 그러냐? 그냥 민족만란이잖아. 지배층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 아니냐? 그럼 도적은 왜 그래? 도적이니까 하지. 오자선은 왜 그래?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그랬잖아. 그럼 당신은 할 거니? 그럼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야 당연히 안 하지. 나는 그런 야만적인 짓 안 해. 요렇게 사는 게 되게 학자들이 이래요. 이렇게 하니까 역사를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고 감정적 해석만 제공하고 막상 일이 터지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사람이 이론이 되는 거예요. 왜? 실제는 그게 원인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수도를 새로 세우려면 주민을 채워야 합니다. 신도시 세우고 아파트 지었는데 아파트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신도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을 채워야 하니까 낙양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합니다. 당시에는 장안도 폐허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장안이 폐허가 안 돼 있어도 낙양 수도 사람을 이주시켜야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단기간에 강제 이주를 시키려다 보니까 옛날 집들을 태우고 헐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거기를 떠나서 수도로 오니까. 딴 데로 가느냐? 딴 데로 되게 안 가요. 수도 사람은 수도에 살아야 되고, 물론 뭐 군대가 강제로 몰고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돼서 낙양 사람이 장안으로 가서 장안이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 그래야 되느냐? 장안 지역이나 교외 지역 사람들을 이주시키면 되지 않느냐? 어느 나라나 수도의 주민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더 특별해요. 그냥 아무나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동차 공장을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옛 공장 직원들을 데려오지 않고 주변 농부들을 모아왔어요. 그럼 여기가 자동차 공장입니까? 아니면 농민들 합숙소입니까? 자동차 공장이 안 된다고요. 수도 주민을 이주시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아,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근데 무덤은 또 왜 파니? 그거야말로 그냥 야만적이고, 아니 뭐 지배층에 대한 복수 뭐 이런 거 아니냐? 지금 전쟁 중 아닙니까? 전쟁을 하려면 당장 필요한 게 군자금입니다. 내가 전투에서 몇 번 이겼어도 금고가 비면 전쟁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 금고는 챙기고 적이 차지할 재물은 확실히 비워야 합니다. 게다가 장안으로 이주하면 장안 건설 비용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이 당신 동탁의 야만적인 행동, 약탈과 파괴를 정당화하는 거냐, 아니면 뭐 민중의 거룩한 행동을 좀 무시하는 거냐, 또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분석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런 비극의 반복을 줄여주는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국지 하다 보면 앞으로 이런 얘기가 무수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전략적 이유와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이거를 그런 폭력, 가혹 행위를 변호하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분이 정말 많이 계세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도시 폭격 와구하고 있어요. 그 비싼 미사일로 전략 목표 때려도 부족할 판에 사방의 도시에 흩뿌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군사 목표를 겨눴는데 오폭이 됐거나 군사 목표물을 친 건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불쌍한 민가를 친 거다라고 이제 우기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무차별적인 민가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목표인 경우도 맞다는 거죠. 지금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이해할 수 없다. 왜 이 비싼 무기로 이런 불필요한 일을 하느냐. 인도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이건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하는 분이 지금 많습니다. 그럼 왜 이럴까? 2차 세계대전 전사, 한국전, 월남전에서 제일 비난받았던 행동이 도시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일본에서 사역하던 미군 병사가 있었는데 그때 미군이 폭격을 했어요. 그 폭격에 애들 죽어가고 하는 걸 보고 분노해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고발하고 막 이런 적도 있습니다. 뭐 이런 주제로 책 쓰신 분도 있고 뭐 많죠. 전후 60년 동안 그렇게 분노하고 비난하고 일부는 처벌도 했습니다. 그때 소련이나 중국 쪽 인사들은 특히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저런 짓은 미국이나 제국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우린 그런 짓 안 한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도 하고 있어요. 중국은 아직 전쟁 안 하고 있지만 솔직히 중국이 전쟁 나면 이런 거 할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야만적인 행위가 안 없어질까요? 비난을 덜 해서 그럴까? 책임자 처벌을 안 해서 그럴까? 물론 그렇다는 분들 지금도 계십니다. 비난을 더 해야 된다. 책임자를 마지막 한 놈까지 악착같이 처벌해야 되고 대통령도 날리고 서기장도 날려야 되는데 윗선이 살아있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면 없어질까? 그런 논리라면 전쟁 자체부터 시작해서 살인, 강도, 폭력, 상해, 사기, 불효, 무슨 가족 간의 재산 분쟁 이것도 이미 다 없어졌어야 됐어요. 문명이 생긴 이래로 이런 거 비난하고 처벌해 왔는데 이거 왜 안 없어집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살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20세기 전쟁에서 도시 폭격을 했던 데는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전쟁을 끝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적국의 항전 의지를 꺾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민주사회, 민중의 힘이 커진 사회, 일반 민중 시민이 병사가 되는 현대사회에서는 민중, 백성의 항전 의지가 꺾이면 국가의 항전 의지도 꺾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가의 항전 의지를 꺾으려면 병사가 되고 병사의 가족인 국민이 전쟁의 고통을 처절하게 겪어서 전쟁 수행에 염증을 내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도시 속에 민가 주변의 군사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마구잡이로 폭격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전쟁은 금고가 비면 지는 건데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이 현대에도 사람입니다. 석유만 자원이 아니에요. 도시는 인구 밀접 지역이기도 하고 나라 경제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폭격하고 도시민이 죽으면 나라와 경제의 신경중추를 타격하고 다양한 장애를 발생시키게 되죠. 그래서 도시 폭격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 3가지 이유 중에서 인공위성, 크루즈 미사일, 드론 같은 정밀 관측 기술, 유도 무기의 발달로 2번째 조건은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오폭이 없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기술 정도만 돼도 민간 폭격의 이유가 오직 오폭 때문이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전쟁의 비극이다 정도로 참을 수 있을 정도로 당한 분들이야 힘들겠지만 어쨌든 많이 줄어졌어요. 앞으로 전쟁은 이런 첨단 무기들 덕분에 인도주의적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걸었던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이 그런 기대를 샅샅이 깨트렸죠. 2번째 이유만 해결한다고 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3번째 이유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정밀 유도 무기도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게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도시 폭격과 민간인 살상이 그 나라의 항전 의지를 꺾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벌써 월남전, 한국전, 월남전에서도 끝없이 밝혀졌어요. 수백, 수천만 명의 희생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문제는 그랬는데도 이 방법을 또 쓰더라는 거 아니야. 왜 그럴까?
이게 전쟁을 끝내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 아무리 효과가 없다고 해도 막상 전쟁을 하다 보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야, 이 방법을 쓰면 될 것 같다라는. 우리가 어떤 행동과 대안을 생각할 때 저놈이 나쁜 놈이어서 저런 행동을 한다. 착하게 만들면 고쳐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개인에게만 통하는 겁니다. 집단과 사회와 국가에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참혹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냉정하게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이의 대안이 뭐냐? 사실 저도 몰라요. 아직 아무도 그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대안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대안을 찾아내고 쓸데없는 살상극을 하지 않고 자제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더하고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동탁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동탁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느냐? 그건 아니죠. 동탁이 만약에 모든 걸 포기하고 국병 밖으로 갈 거다. 그래서 나 재물을 있는 대로 가져갈 거다. 뭐 그래서 그랬다면은 좋은 방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재물이라도 얻었겠죠. 하지만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인심을 잃지 않는 아이디어를 모색했어야 했습니다. 동탁은 그런 능력도 전략적 판단과 의지도 부족했기에 장안으로 간다고 해도 난세의 낙양을 버리고 장안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패망의 길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과거에 항우가 진나라 포로를 집단 살해함으로써 유방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당장이 필요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 필요가 자신의 본래적인 목적을 망친다면 이거는 당장의 필요가 아닌 거고 최대 한도의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너무 딱딱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전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진수의 전투와 나관중의 전투. 지난번에 제가 조금 맛보기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역사 속의 전투와 소설 삼국지의 전투가 어떻게 다른지, 나관중은 전투 장면을 어떻게 각색하는지 전투 신뢰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에게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삼국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네.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 얘기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네.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네.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근데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 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